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네요. 오늘은 도이치뱅크가 좀 흔들렸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막판에 조금 이제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도이치뱅크도 한번 흔들렸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도이치뱅크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공포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3분 월스트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 묻지마 흔들기, 그 다음에 건들락이 침체에 경기 침체에 적색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내용 중심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 잘 찍은 것 같은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뱅크 본사라고 합니다. 뒤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사 또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찾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메인맵님, 신영기님, 유목민님, 입큰개구리님, 라멘트님, 써니님, 빅보스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한번 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제 그 나스닥 한 0.3%, S&P 다우도 한 0.5% 안팎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안 좋았었어요. 이 도이치뱅크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오늘 도이치뱅크가 한때 뭐 14% 넘게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좀 이제 유럽 쪽 이제 금융위기 불안감 이게 좀 계속 번져오면서 오늘 계속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쪽 계속하고 오늘 뭐 이제 낮에 계속 또 이런저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분석들이 이제 도이치뱅크는 괜찮다, CS랑 다르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분석들이 조금 나와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은 조금 더 시차가 있어서 더 늦게 이제 마감하니까 조금 막판에 조금 진정이 된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약간 뭐 이렇게 됐다고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긴 해야 되죠.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도 오늘 많이 내려갔었어요. 한참 많이 빠지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제 국채금리 보시면 아침 일찍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어요. 뭐 3.29까지 이게 10년 만기 국채금리거든요. 3.29까지 막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도이치뱅크가 이제 좀 상태가 또 안 좋다고 하니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내려왔었죠. 많이 내려왔었다가 오후 들어 조금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그나마 안정을 좀 찾았고요. 어쨌든 그 전반적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도 조금 상승 마감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2년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은 이제 도이치뱅크 어떤 은행인가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미국 지역은행 좀 계속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그 CNBC 아저씨는 유명한 아저씨죠. 짐 크레이머 뭐 도이치뱅크의 죽음의 키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짐 크레이머는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럽은행을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짐 크레이머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월가의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약간 유럽은행들에 대한 좀 불신. 사실은 뭐 도이치은행도 예전에 좀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크레딧 스위스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좀 상당히 불신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런 모습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스 오브 데스라고 할 정도니까 뭐 이건 뭐 그 올라온 거지만 어쨌든 도이치뱅크가 좀 어떤 데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판단이 가능하니까 사실 팩트를 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죠. 총 자산이 한 1조 4,378억 달러. 엄청납니다. 그 독일 상업은행 중에 가장 크고요. 1조 4,378억 달러면 그 웬만한 그 대형은행들 미국 대형은행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이치뱅크도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크레딧 스위스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려서 이젠 조금 아실 것 같기도 해요. 글로벌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 거기에 들어갑니다. 보시면요. 이게 제일 위에가 JP모건 체이스고요.
그 밑에가 뭐 HSBC, 뭐 시티그룹, BNP 파리바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도이치뱅크는 여기 노란색입니다. 이게 색깔이 그 등급을 얘기하거든요. JP모건 체이스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혼자 약간 물론 이게 한 땅에 있긴 합니다만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이거 붉은색. 그 다음이 이제 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그 다음이 이제 도이치뱅크가 속한 이 노란색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는 이 노란색 그룹에 속해요. 상당히 그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은행입니다. 이 노란색 그룹보다 위에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어요. JP모건 체이스, HSBC,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은행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산 규모도 엄청나고. 그래서 경영 지표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대율이 78.6% 정도 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이라고 하는데 이게 142% 이게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제 LCR은 30일간 현금 출이 나간다고 현금 계속 빠져나오는 생각할 때 이제 그걸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142%라는 거니까 30일간 현금이 빠져나가도 그거 이상 142% 100% 이상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돈들이 나가고 뭐 예금 인출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는 거죠. 142%니까. 자, 경영 상황 괜찮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 비율, 자본 비율. 이게 보통 자본 비율,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주 자본 비율. 이게 1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월세 저널에 이거 설명 잘 돼 있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는데 제 기사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요 티어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주 자본 비율. 요게 4.5%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요것만 하면 이제 사실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증자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요거 조금 봐주는 게 어디셔널 티어 1. 그러니까 티어 1이라고 보통주 자본 말고 티어 1이라고 쳐준다는 거예요. 채권인데 어쨌든 뭐 위험할 때는 그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고 뭐 크레딧 스위스 때처럼 아예 그냥 탕감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티어 1이라고 그 어디셔널 티어 1 AT1 요새 항상 한참 문제가 있는 AT1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합치면 6%까지는 봐줄게. 물론 이제 그 보통주 자본 비율로 6%를 채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채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이제 요즘 4.5% 최소 요건 4.5% 채우고 추가 부분은 이 어디셔널 티어 1 AT1으로 채우는 겁니다. 좀 이렇게 봐준 거죠. 그리고 티어 2 여기 뭐 다른 것들 뭐 채권 뭐 하고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티어 2까지 해서는 8%를 맞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자본 비율 요것만 따져도 한 13%, 13.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 이제 한국은행들의 보통 자본 비율이 평균 13.23%, 은행 지주로 따지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문제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좀 높으니까 물론 이제 덩치가 크니까 더 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괜찮은 거죠. 도이치뱅크 자본 비율 괜찮습니다. 10분기 연속 흑자, 손실 낸 적 없어요 최근에. 그리고 지난해 전체로는 54억 달러 순이익을 냈다. 그러니까 멀쩡한 은행이죠 겉보기에. 예. 물론 뭐 속에 갑자기 무슨 뭐 엄청난 부실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겉보기에 숫자로 보면 멀쩡한 은행입니다. 근데 이게 어제부터 갑자기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프리미엄이 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폭락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CDS 프리미엄이 1.34% 정도에서 2.03을 거쳐서 2.2%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8% 넘게 치솟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부도 확률을 보신다고 합니다. 부도 확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그 채권이나 이런 거를 그 회사가 망할 경우에 이제 대신 물어주는 거죠.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영필 주식회사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김영필 주식회사가 그 회사 갑자기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금융사가 나서서 야 나한테 보험료를 내면 내가 대신 그 회사가 망해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내가 대신 물어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 올라간다는 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프리미엄이 원래는 한 이틀 전만 해도 1.34%포인트였는데 갑자기 2.2%포인트까지 올랐다.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갑자기 왜 이렇게 이게 급등할까? 정확한 이유는 없다는 게 약간 중론이에요. 갑자기 무슨 뭐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서 부실이 터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확 틀 사건은 없었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면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AT1 가격이 하락한 거, 도이치뱅크 AT1 가격도 많이 좀 내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그 인수 과정에서 스위스 그 금융당국이 AT1 채권자들 권리를 하나도 인정 안 해줬죠. 빵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AT1 투자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거 다른 은행도 이러다가 망하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됐었던 건데 물론 그 사이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른 나라 금융당국들은 나와서 아니다. 이거 주식보다는 당연히 먼저 변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잠깐 조금 안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월초랑 비교해 보면 많이 가격이 내려와 있다. 이달 초 대비하면 27%나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AT1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숫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뭐 명시한 곳은 못 봤는데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이 익스포저가 많다, 그러니까 제출이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도 지금 계속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은행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약간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이후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약간 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사실 도이치뱅크는 예전에 좀 어려운 기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2019년에만 해도 도이치뱅크만 한창 구조조정한다고 기사가 너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2019년만 해도 사람들 자르고 뭐 재산 줄이고 뭐 그 전에 무슨 뭐 돈 세탁 이런 걸린 적 있었고요. 뭐 이제 뭐 특히 러시아 쪽 돈 세탁 뭐 부분도 있었고 무슨 뭐 앱스타인 아시죠? 뭐 미성년자 성범죄 했던 사람들 뭐 계좌도 갖고 있고 트럼프 대출을 해준 것도 도이치뱅크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내부 통제가 좀 부실하다. 물론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이제 사람들 낙인 효과가 좀 있는 거죠. 한번 좀 안 좋았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 약한 고리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ECB와 연준은 긴축을 어쨌든 좀 더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명확히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가면 가장 약한 고리가 깨질 텐데 그러면 이래저래 봤을 때 도이치뱅크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냥 다음 타겟을 찾는 것 같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한번 이렇게 돼서 넘어갔잖아요. 그럼 다음 타자 누구야? 다들 이제 고민하는 거죠. 누가 다음에 위험하지? 생각해봤더니 그래 도이치뱅크 봤더니 예전에 좀 문제도 있었지. 구조조정도 세게 했었고 그런 측면 괜찮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후에 AT1 이거 좀 괜찮나 생각이 겹치면서 가장 약한 것이라고 지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CDS 프리미엄 급등은 뭐 전반적으로 유럽계 은행들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중에서 도이치뱅크는 좀 더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게 합리적이냐? 물론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합리적이냐?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앞에 제가 잔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도이치뱅크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 자본 비율이 어떻고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이 은행이 이렇게 위험 요인으로 꼽혀야 되는 은행인가 아닌가 알 수 있죠. 물론 그 숨겨져 있는 리스크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있을 거라고 대충 감안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명확한 어쨌든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오늘 나서서
도이치뱅크는 전에 이제 구조조정 세게 했다고 했었잖아요. 완전히 탈바꿈했고 사업 모델을 새로 짰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 정부는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식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도이치뱅크는 제2의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 나왔죠. JP모건 체이스에서도 도이치뱅크는 과거 사람들이 뭐 과거 어렸을 때 뭐 2015년, 2018년 비교하기 쉽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본 비율이 강력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때도 예금이 많이 유출되지 않았다. 세계 5위의 채권과 외환 상품 거래 기관이다. 이게 의미한 바가 또 있죠. 예. 절대 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too big to fail을 대마불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뭐 크레딧 스위스와 뭐 그럼 좀 뭐가 다르냐? 예. 크레딧 스위스는 이미 사실 작년부터 크레딧 스위스는 위기 얘기가 계속 있었죠. 예. 유동성 문제 얘기가 있었고 작년 4분기부터 뱅크런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임 프레저 시티 최고경영자는 CSM 올라온 결국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이치뱅크는 그 경영지표 자본 비율 연에서 보듯이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은행이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처리했죠? 예, 스위스 정부가 강제로 샷건 웨딩을 시켰죠. 예,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UBS 인수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도이치뱅크도 그냥 망할 은행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독일 정부에서 뭐 어떻게든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좀 계속 위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지금 보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현재까지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장 전체가 긍정적인 아니지만 겁먹은 것도 아닌 것 같긴 하다. 도이치뱅크가 신뢰를 크게 잃어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만 보면 그럴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예. 펀더멘털로만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이제 펀더멘털로 보면 그럴 일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독일 정부가 탄탄한 백업을 해줄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은행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막연한 공포 그리고 전염 이겁니다. 제가 이제 도이치뱅크를 자체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제 공포 그리고 전염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보세요. 이게 오늘 도이치뱅크 주가인데 뭐 많이 빠졌다가 조금 그래도 만회했어요. 그래서 8.5% 정도 빠졌는데 BNP 파리바 여기 오늘 뭐 같이 빠졌어요. 5% 넘게 빠졌어요. UBS도 뭐 똑같이 한 3.5% 오늘 빠졌습니다. 물론 뒤에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3.5%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크레딧 스위스 이후에 그 계속 체력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게 뭐야 찾다 보니까 약간 멀쩡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 주식을 투매하고 채권을 팔아치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공포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뱅크런이 투자하신 분들 중에 뱅크런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은 저축은행 사태 때 뱅크런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뱅크런이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한번 이제 깨닫고 알고 있는데 이 심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우리 은행의 BIS 비율이 높고 자본 비율이 높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금 보장 해준다고 백날 떠들어도 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내 돈 떼일까봐. 그러니까 돈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가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요게 하루 이틀 자꾸 더 진행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꾸 주가가 빠지네.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예금을 빼나가고 거래를 줄이려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염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말린다가 말려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규모가 워낙 예금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망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걸 뭐 막아줄 수가 없어요. 대신
밑빠진 쪽이 물붓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을 조금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빨리 신뢰감이 다시 되찾아져야 되는데, 신뢰가 다시 생겨야 되는데, 이 신뢰가 자꾸 안 생기면 이게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뱅크런이 한번 일어나고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다른 금융사들이 거래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는 작년 말 수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3월 말인데 3월 말에 이런 문제를 좀 겪고 그게 좀 연장이 돼서 조금 더 쭉쭉 가다 보면 1분기 말 2분기 들어서 그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이 안 좋은 그 분기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봐라. 여기 원래 안 좋았구나. 큰일 났네. 그렇게 해서 이게 더 위기가 재확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중간에서 빨리 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옐런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중간에 뭐 갑자기 뭐 전액예금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서머스도 그런 얘기를 다시 했어요. 전액예금 보장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그 전액예금 보장 같은 걸 한번 끊지 않으면 이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제가 좀 보는 게 오늘 이제 데이치뱅크가 그래서 2028년에 만기가 들어온 후순위 채권 10억 달러 어치를 조기 상환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원리금 포함해서 조기 상환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기 상환하는 거죠. 원래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주가가 다시 오르고 채권 가격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물론 이 해당 채권은 좀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던데 나머지 전체적으로도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 명시적인 그 신호잖아요. 아 우리 은행 괜찮다는 신호잖아요. 나 돈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돈 먼저 갚을 수도 있어. 보여줄게 해서 먼저 갚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약간 완전히 이게 완전 판이 뒤집혀지지 않았다는 거는 시장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이치뱅크 자체의 지금까지의 그 성적표는 좋고 대차대표는 괜찮은데 그리고 멀쩡한 은행인데 이 불안감, 공포가 지속되면 이거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이성적인 거라고 아까 CT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밑에 좀 나옵니다만 비이성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차대조표도 보고 자본 그 상황도 보긴 해야 되지만 이쪽 그 비이성적인 부분 같이 보셔야 돼요. 이쪽은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백날 뭐 그분들한테 BISP를 보여주고 자본표 보여주면서 괜찮다고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빨리 진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신뢰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CT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비이성적인 시장 때문에 오늘 도이치뱅크의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다. 이거 자체가 걱정스럽지만 더 큰 걱정은 이런 생각이 확산하면서 자기 실현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더 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JP모건 체이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300억 달러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대형은행이 돈 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안정돼야 되죠. 근데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그 대상으로 찝히면 이게 조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 프레이저가 크레딧 스위스는 어차피 시간 문제라고 했지만 최근 며칠간의 그 크레딧 스위스를 둘러싼 상황이 수명을 단축시킨 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그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증자석 못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한번 흔들리는 게 없었으면 몇 달 더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뭐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정말 뭐가 잘 됐거나 경기가 좋아졌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죠. 뭐 가능성 극히 희박합니다만 어쨌든 수명을 단축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전염이란가 공표가 무섭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약한 고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제 어시전에 따르면 어제 도이치뱅크 풋옵션 거래가 수년 만에 최대치였다. 풋옵션 거래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헤지펀드들이 최근 은행 주가 하락에 베팅을 늘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볼 거는 상업용 부동산. 도이치뱅크 아까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국 쪽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볼만한 게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제 민간 위원들도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속한 분인데 스콜 레클러라고 RXR 뭐 유명한 큰 대형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여기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내 사업용 부동산 대출 1조 5천억 달러가 만기가 도래한다. 이 대출의 대부분은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 시행됐다. 지금은 금리가 높고 부동산 가치가 낮으며 유동성이 적죠. 지금 다들 꺼려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기 연장을 해야 된다. 그 만기 연장이 되겠느냐? 안 되겠죠. 돼도 금리를 엄청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대출 뭐 이제 아실 분은 많이 아실 텐데 LTV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LTV,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뭐 30% 대출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오피스 빌딩이 있었어요. 거기 30% 대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해줬겠죠. 1억 빌딩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 30%는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500만 원 기존에 3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만기를 연장하면 이 와중에 1,500만 원은 갚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50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0만 원이 있으면 갚을 수 있겠지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돈은 갚으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딩을 팔아야 될 수 있습니다. 빌딩을 팔면 안 그래도 빌딩 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역은행까지 상당한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물론 이제 이분이 부동산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업자들 만기 연장해야 되는 부동산 업체들의 이제 이해관계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상황이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중요하게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축 우려가 좀 지속할 수 있다. 오늘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이번에 점도표 적어낼 때 0.25 더 올려서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러드는 약간 여기서 하나 또 볼 거는 금융 리스크가 몇 주나 몇 달 내에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요 칸이 5.5에서 5.75거든요. 블러드가 여기를 적어놨다고 했어요. 높여서. 근데 그 라인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말고 2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5.5에서 5.75가. 그리고 재밌는 건 5.75에서 6점 정도 한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다. 매파가. 그런 거고요. 제목도 이렇습니다. 블러드가 2023년에 금리 전망치를 높였다. 경제 전망이 강할 것 같다. 물론 이거 블러드는 금융위기가 오래가서 좀 안 좋아지면 자기 그 전망을 바꿀 수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금리 전망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얘기했던 상업용 부동산 대출 해줘야 된다. 뭐 또 처리해줘야 된다. 금리를 낮추든지 뭐 어떻게 뭐 만기 연장을 뭐 일괄적 해주든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일괄 만기 연장 뭐 정말 위기 때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조처가 나올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은행 위기가 블러드 생각처럼 쉽게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딴 제프 건틀락은 지금 경기 침체에 관한 정책 정보가 올랐다. 뭐 이게 이유는 앞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정치 전망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펀드스트의 톰리, 톰리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죠. 극단에 있는 사람인데 항상 그 들어볼 필요는 있어서 가져오고 있는데 지난 10월이 바닥이었고 지금 뭐 블랙스완 이벤트 뭐 터지면 엄청 크게 터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때문에 뭐 주식이 약간 떨어졌지만 이 정도가 거의 다 떨어지는 것 같다. 더 많이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다. 그 지금보다 2020년보다 지금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또 금리 인상 끝났다는 점에 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연말 전에 다시 4,700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버코어 ISI는 한동안 우리가 경기 침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 이동의 상황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냐 낮추냐? 최근 그 금융위기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여 낮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못하네요. 높이느냐 낮추냐 이겁니다. 당연히 높이겠죠. 그래서 이제 에버코어 ISI는 지난해 10월 최저치를 깨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UBS도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좀 긴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은행들도 계속 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렸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조금 낮추더라도 어차피 지역은행들이 그동안 여전히 계속 줄일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골드만삭스에서인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지역은행의 대출 감소분이 뭐 나중에 뭐 그게 뭐 그 금리 인상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더 긴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착륙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머니마켓 펀드, 아무래도 현금이나 그 현금 유사, 등가 현금이나 현금에 가까운 것들에 자금이 엄청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 생각에는 좀 상당 투자자들도 은행 위기를 걱정하고 좀 상황을 두고 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이걸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쨌든 이번 주 버텼죠. 어떻게든 버텼는데 다음 주 그리고 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은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 오늘 조금 흔들리다 일단은 조금 좀 흔들렸는데 계속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아닐 것 같으면 제2, 제3의 사냥감을 계속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약한 고리를 찾는 거죠, 사람들이. 다음은 누가 약할까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음 주도 은행 이슈가 지속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 주 금요일에 PC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S&P 뭐 이제 그 업황 지수 나왔는데 크게 지금은 뭐 은행이기 때문에 주목은 못 받는 분위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더 금융위기, 그리고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은행 위기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